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 이 책입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높이가 그가 살아온 인생을 말해준다. 네, 책이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데 요거 책이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스스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 지은이 알렉산더 폰 쇤부르크.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리석고 오만한 시도다. 그러나 이 책에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생의 비겁함까지 직시할 수 있는 전통적인 어른이 되고자 일상을 축적하는 글쟁이로 소개한다. 1969년에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베를린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책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이 책 목차 소개해 드릴게요. 목차. 네. 제가 항상 책 소개를 해드릴 때 저자 소개는 꼭 하고, 그리고 이제 목차 소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목차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지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차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짜잔 짜잔 짠짠. 네, 다시 한번 이렇게는 어떻게 이렇게냐면은, 나는 왜 오래된 덕목을 27가지로 정리했는가 해서 1. 현명함, 2. 유머, 3. 열린 마음, 4. 자족, 5. 격식, 6. 겸손, 7. 충실, 8. 정조, 9. 동정심, 10. 인내, 11. 정의, 12. 스포츠맨십, 13. 권위, 14. 데코롬, 15. 친절, 16. 인자함, 17. 솔직함, 18. 관우함, 19. 절제, 20. 진중함, 21. 쿨함, 22. 부지런함, 23. 극기, 24. 용기, 25. 관용, 26. 자부심, 27. 감사함.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 보면은 이 인자함, 솔직함, 관우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디 부분을 낭독할 거냐면은요. 이 삶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웃을 줄 안다 라고 하는 유머 부분, 이 부분을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삶 앞에 겸손한 사람이 웃을 줄 안다. 유머. 유머는 끊임없는 무격식을 실천한 결과물이다. 유머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동료와 딱딱한 업무 이야기만 나눈다면 서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에게 우스갯소리를 던짐으로써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추구하는 가치와 배경 지식을 공유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공통점이 없다면 우스갯소리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이를 조크 의사소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소통 방식은 친밀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유머는 일종의 권력 수단이기도 하다. 파티나 사교 모임의 1대1 소통에서 그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탁월한 재담꾼은 대화의 실마리를 손에 쥐고 이야기로 다수를 매료시킨다. 게다가 청자의 표정을 읽는 데에도 능숙해 언제 입을 다물고 말을 꺼낼지, 또 어느 정도로 대화의 고삐를 늦췄다 다시 잡아 당겨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에 빠지지 않고 설교조로 얘기하지 않고 듣는 사람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사람, 자기 말이 모두 흥미롭다고 내세우지 않기에 적절히 포인트를 강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유머를 구사할 때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농담을 던질 때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들은 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는 데 익숙한 나머지 적재적소에 웃음을 터뜨릴 문장을 배치하는 감각을 키우지 못했다. 유머는 정의 같은 숭고한 덕목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 당신이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인다고 해보자. 심지어 고함까지 지를지도 모른다. 그때 갑자기 상대방이 뭔가를 떨어뜨리거나 방귀를 뀌는 등 당신을 웃게 만드는 행동을 한다고 해보자. 그렇게 웃고 나면 싸움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유머는 일종의 평화의 도구이기도 하다. 웃음은 제대로 이해해야 지을 수 있는 표현이다. 무엇보다도 유머는 지성의 표현이다. 구석구석 꿰뚫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만 우리는 진정 위트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웃는 99%의 상황은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당황한 경우다.
하지만 나머지 마법 같은 1%의 순간 자기도 모르게 웃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깊게 이해한 순간이다. 유머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전제로 한다. 달리 말하면 똑똑한 사람만이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똑똑할수록 유머 감각도 풍부해진다. 극단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창밖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만 봐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극히 일상적인 것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졌던 그는 윤리에 관한 강연에서 사자머리를 예로 들어 이렇게 말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머리가 사자머리로 바뀐 것을 확인한다면 누구나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이 닥칠 때 이상하게 여기는 반응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것들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애도하고 아름다움을 목도하는 일 등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그렇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감에서 깨어나는 것 자체에 놀랐다.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의 의식, 무엇보다도 그에 관해 사고하는 능력이 그를 놀라게 했다. 비트겐슈타인은 마음속에서 놀라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굳이 사자머리까지 필요하지 않았다. 다시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런 경우에 대하여 나는 놀란다는 진술은 그 놀라게 한 경우가 아닌 것을 상상할 수 있을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가령 하늘이 구름에 뒤덮인 경우와 반대되는 것으로 하늘이 파란 데 대해 나는 놀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하늘이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다. 하늘이 어떤 모습을 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유머 있는 사람이 되려면 놀랄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놀라는 능력은 배울 수 있을까? 유머는 배울 수 있는 것인가? 현실이 버거운 사람들의 진통제, 농담. 독일인은 이 점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독일 작가의 작품을 많이 읽는 것은 유머 감각을 키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헝가리 출신인 우리 어머니는 니체를 읽는 나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한쪽을 불러 헝가리,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출신이 쓴 책들을 권해주셨다. 토르베르크, 헤르츠 마노프스키, 베르펠, 유제르로프 같은 작가들의 작품이었다. 실제로 그 책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유머와 관련해 내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이는 1990년 작고한 나의 자영 요하네스 두르누트 탁시스였다. 물론 그의 유머는 매우 직선적이고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20세기 영국 소설가 중 가장 온유한 성품을 지녔던 로즈 맥콜리는 약간의 음흉함 없이는 위트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요하네스는 그 점을 확인시켜줬다. 정확히 말해 그는 짓궂은 장난의 대가였다. 이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웃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연출된 즉흥곡 해프닝 같은 것으로 그 순간에 웃어서는 안 되고 되돌아보며 비로소 웃을 수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요하네스가 참석한 자리에서 와인 항아리가 올려진 쟁반 하나가 헨리 키신저를 비롯해 볼리비아 백만장자들의 품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우리 자영이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발휘한 솜씨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다른 전해지는 이야기로 이란 국왕이 주최한 생모리츠의 어느 파티 석상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다. 당시 자영은 국왕 면전에서 그의 바보 같은 정책과 지나친 사치를 비난한 뒤 남자 옷 보관소에 있던 옷들에 제모제를 뿌렸다. 그는 모피 옷을 입는 남자들을 한심하게 여겼다. 이 밖에도 자신이 소유한 수족관에 자부심이 강했던 미넨의 어느 은행가 집에 브라질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피라냐를 전달한 적도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곧잘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나는 대중심리학에 따르면 부조리한 것에 대한 요하네스의 심원한 감각은 아마도 그의 유년 시절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는 10살이었다. 아버지인 카를 아우구스트 후작은 엄격한 카톨릭 신자이자 격렬한 나치 반대자였다. 레겐스부르크에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졌던 후작을 나치는 차마 체포할 수 없었다. 히틀러는 자신을 혐오했던 그 도시를 1934년 권력을 장악한 후 단 한 차례만 방문했다. 바이에른의 도시 가운데 나치당이 이곳보다 나쁜 선거 결과를 얻은 곳도 없었다.
후작의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쳐져 있었다. 그는 제복을 입고 가발을 쓴 하인들에 의해 저속한 외부 세계와 고립된 채 성 안에서만 지냈다. 하지만 아들 요하네스는 달랐다. 후작은 아들에게 개인 교습을 시키는 대신 강하게 키우고자 공립초등학교에 보냈다. 거기서 요하네스는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모욕을 당했다. 한 번은 아들이 피를 흘리며 성으로 돌아오자 후작은 이렇게 말했다. 성 세바스티안은 주님의 높은 영광을 위해 순교하셨다. 그러니 너도 몇 군데 상처점은 감수하도록 해라. 어쩌면 후작은 이 말을 라틴어나 프랑스어로 했을지도 모르겠다. 유머는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코미디언들은 대부분 슬픈 개인사를 갖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릿광대인 올레그 포프프는 시계 수리공이었던 아버지가 소련 국가보안위원회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1930년대 어머니와 단둘이서 모스크바의 가장 빈곤한 교회 지역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굶주림과 공포, 절망을 체험했다. 채플린도 부모의 이혼 후 때로는 정신병을 앓던 어머니와 때로는 런던의 빈민구호소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이런 사례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흔히들 주장하듯 유머는 뇌의 자기치료 현상일지도 모른다.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인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 자신이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것은 오로지 다른 수용자들과 규칙적으로 만나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기에 가능하다고 전한다. 1930년대 유명한 카바레티스트였던 베르너 핑크는 농담이 멈추는 곳에서 유머가 시작된다는 말을 남겼다. 너무 심각한 일이라 우스갯소리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 천국은 만사가 완벽하기에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한 마크 트웨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문제가 없다면 우스갯소리도 있을 수 없다. 유머는 우리의 불완전함, 나약함, 속수무책의 처지를 꿰뚫는 통찰이기도 하다. 동시에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내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 유머 속에는 다른 덕목들이 부러워할 만한 숭고함이 들어있다. 월요일에 교수대로 끌려가는 사형수가 한 주일이 멋지게 시작되는구나 라고 단식할 때 태어남에 있어서 어느 누가 그를 능가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오늘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 이 책에서 유머 부문을 낭독을 했어요. 제가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그, 유머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어떤 우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유머나 농담을 던지는 사람은 뭔가 고수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 중에서 유머 부분을 낭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